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정경. 고등학교를 3번이나 떨어진 세상의 문제야. 대학도 포기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고 타고난 재능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정통 클래식 오페라와 대중예술의 드라마를 합친 새로운 장르 오페라마를 만들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서고 노래한다는 정경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 100회 이상의 초청 연주, 다양한 언론에서의 조명과 그리고 국가의 중요 행사에 초청받기까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톤 가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클래식계의 이단아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데 사실 목회라는 사람으로서 이단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별칭을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노래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창의적인 활동, 건설적인 그런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는데 어떤 인터뷰를 해주신 모 기자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다니 참 클래식계 이단아 같군요 라고 해서 메인 타이틀 기사를 클래식계 이단아라고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우후죽순 다 이제 클래식계 이단아라고 해주셔서 저는 실제로 이단은 아닙니다만 혹시 그 별명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오페라마와 관련이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페라와 드라마를 제가 용합해서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처음 그 할아버지 교수님께 들은 얘기가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노래를 배우고 하려고 하니?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맹목적으로 가서 배우고 우리나라 와서 외국 노래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연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와 노래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에서 온 오페라, 여기서 오페라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고전, 기초예술 전체를 함의합니다. 춤, 그쵸, 무용, 미술, 음악, 문학 여러 가지 기초예술과 그리고 지금은 드라마 시대죠. 단순히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를 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락, 재즈, 힙합부터 모든 음악, 예술을 통틀어서 저는 드라마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드라마.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가 왔고 미국에서는 드라마가 와서 지금 온 지구를 휩싸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페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K본부에서 나왔던 다큐에서 다뤘던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악가로, 음악가로, 예술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원, 예중, 그쵸? 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 이제 교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델리케이트한 그런 이제 라인인데 저는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방 대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간 사실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적이 그것도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운이 좋게 충청남도가 통폐합되면서 고등학교가 인문계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달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달로 우리 학교를 들어올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상처를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왜 반창고에 나왔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듣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갑자기 계약 위반을 하셨어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대전에 있었는데 제 손을 붙잡고 서울에 지금의 저 같은 노래하는 선생에게 오디션을 봤습니다. 저는 성악가로 살기도 싫었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그때 당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불러서 서울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가서 노래를 앞에서 이제 찬양을 아직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의 노래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본인의 방이 여러 방이 있었는데 다른 방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그 방에는 CD가 한 5,000장 정도 빼곡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아들이 지금 목소리는 괜찮은데 집안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내가 없이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이 CD를 봐라. 이게 2만 원씩만 해도 1억인데 사줄 수 있느냐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는 꾹 참으시더니 문을 닫고 나오셔서 조금 이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음악을 좋아해서도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뭔가 서러움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짜증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다른 스토리로 진행돼서 흥미로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수능을 보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고3 때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다시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국내 안에서 음악 콩쿠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콩쿠르 대회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콩쿠르 대회를 나가는 것도 지도 교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학년이고 3학년 선배가 있는데 3학년 선배가 아직 실적이 없으면 제가 나가고 싶어도 올해는 못 나가게 되는, 이 선배 먼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수님께 찍히면 나갈 수도 없는, 허락이 윤허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하튼 나가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국 가구 콩쿠르에 나가게 됐는데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3차 파이널에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S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대부분 그 교수님이었어요. 우리 학교 그 출신 교수님은 안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4명 중에 본선에 올라갔는데 상금이 1, 2, 3위까지만 있고 4등은 그냥 없었고 입상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3등이었어요. 한 명만 이기자. 그럼 내가 3등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앞에 부르시던, 저랑 똑같은 바리톤이었고 제 앞에 부르시던 그분이 가사를 틀린 거예요. 중간에.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으면 최소한 3위는 하겠구나. 왜냐하면 입시는 가능성으로 해서 틀려도 뽑을 수 있지만 콩쿠르는 결과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틀리지 않고 불렀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게시판에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활발하지 않아서 손으로 직접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4등도 아니라 아예 입상을 못했고 제 앞에 틀린 분이 1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인 학연, 혈연, 지연, 그리고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뭘 안다고 여러분들 앞에 강연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에 콩쿨도 나가고 또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프로가 되고 졸업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예술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술가로서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강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파바로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65, 내가 짝퉁이 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광대가 돼서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천국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지휘자로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이 지금 하는 일이 저 정도 실력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과대평가받지? 저 정도 지금 그게 아닌데 왜 어떻게 대통령 앞에 노래를 하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정집사가 이번에 현충일에서 노래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악가 서열 1위에서 100위까지 못 드시잖아요. 사실입니다. 1000위에도 못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오페라마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앞에는 다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이제까지 한 거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노래를 열심히 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잘해도 지금 먼저 스타가 되신 조수미 선생님과 김동일 선생님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오페라 프레임에 저는 들어가서 넘버원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페라마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들을 캐스팅하고 싶어요. 저는 올리원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저는 삼류입니다. 저는 짝퉁입니다. 인정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광된 무대가 뭐였을까요? KBS 교향악단, 예술의 전당 콘서트로서 협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뺏기기 싫고 누군가 가져가는 게 싫어서 예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힘으로 그것이 날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와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보셨어요. 누가 거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나? 난 이번에는 안 했는데. 센스 있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노래보다 하나님께서 너가 사는 이 세상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술가입니다.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무대에 약속한 시간에 쓰러져 죽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로 살고 있고 어떠한 인간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무대에 당당히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부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세상 앞에 노래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것 결국 주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사랑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희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해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활이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모라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손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선결하게 얽힌 노래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해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의 선열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